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목별로 이제 목표 달성 경험, 팀 조직 활동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하나 이제 항목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만족시켰을 때 좋은 자소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이제 평가 기준을 정해놓고 최대한 기업들은 주관성을 없애고자 노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갑자기 뭐 약간 카더라 통지 옛날에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내용도 보면은 뭐 서울대 나온 애가 뭐 지원 동의 쓰라고 했는데 아 지나가다 채용 공고 보고 썼습니다라고 했는데 합격했다. 뭐 약간 이런 뭐 이상한 뭐 도시괴담처럼 있었는데 그건 다 사실 이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묻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고 정말 딱 컴팩트 있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소서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약간 하나의 약간 예술 작품처럼 써야 되고 뭐 약간 자서전처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게 아니라 본질 여기서 묻는 문항에 굉장히 충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 정말 객관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어떤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25년에 기업의 이제 트렌드를 갖다 좀 더 본다고 하면은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첫째는 뭐냐면 복잡해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는 이제 자소서 항목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그냥 좀 간단한 거 뭐 성장 과정 얘기해라 너의 장단점 얘기해라 약간 너무 간단하게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기업이 수치화 시켜가지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소서 항목 하나하나에 되게 많은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얘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갖다 수치하게 유용하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뭐 불과 한 1, 2주 전에 나온 건강보험공단에 심지어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항목을 한번 보시면은 다른 사람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나 활동에서 개인이 분담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거나 마무리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본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포함한 구체적인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읽고도 이게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거 엄청 길고. 그러니까 이 항목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이걸 갖다가 다 내용을 갖다가 잘 써야지만 좋은 점수를 하게끔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이제 수능이 점점 이제 요즘 수능 같은 경우에 제가 쳤을 때보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막 괴기해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점점 이제 그 판가름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게 문항도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다른 기업에 쓸 수 없는 특수한 기업 맞춤형 문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1번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이제 뭐 복붙이 가능한 사실 계속 뭐 다른 기업에도 계속 쓸만한 그런 자소서 항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너무 많다 보면 이제 그 자소서를 갖다가 얼마나 또 딱 맞춰서 이제 평가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특정 기업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거에 맞는 자소서를 그러니까 문항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지원자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 우아한 형제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업 철학에 맞춰서 규율 위에 자율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현대카드는 아예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맞춰서 그 지원자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해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직무적인 역량과 능력을 갖다가 자소서 속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전반적인 형태가 왜 더 강화되고 있느냐? 그거는 뭐 당연하겠지만은 GPT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점점 이제 옛날에는 진짜 글을 못 쓰면은 진짜 정말 뭐 개차반을 못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GPT가 발전하면서 웬만큼 이상은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는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그게 아니라 이제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핵심하고 딥한 내용을 포함한 거에 대해서 점수를 주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GPT한테 모든 걸 다 맡겨가지고 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카피킬러 같은 표절 검사 시스템을 갖다 도입함으로써 그냥 모든 걸 GPT한테 맡겨가지고 제출했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뭐 아까 얘기한 그 서류를 갖다가 뭐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GPT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 탈락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GPT를 갖다가 완벽하게 내 모든 자원을 쓰는 데 사용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좀 도움을 받는 정도로 써야지 이게 복붙하고 하면은 이제 최근 기업 트렌드에 맞춰서 봤을 때는 이제 맞지 않다. 탈락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소서를 갖다 어떻게 뭐 쓰는 건지에 대해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학생이었고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자소서를 가장 잘못 썼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약간 기업이 뭔지에 대한 핀트를 잘못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이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나오고 뭐 여기 있는 경북대 생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대구에서 뭐 경대생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 사실 뭐 고개 숙일 일이 없잖아요. 뭐 그래도 어딜 가도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좀 뭐, 그래, 열심히 했네라고 인정을 받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학생으로서 계속 살다 보면은 이게 돈 버는 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이해가 좀 많이 딸려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정말 이제 사회생활을 갖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한 게 아닌 이상 좀 그런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항상 내가 돈을 내면서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었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성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군대라도 다녀오면은 사실 자기가 아, 내가 먼지 속에 내가 우주의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깨닫는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뭐 조직 생활이라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자소서를 쓴다고 했을 때 기업이 약간 좀 더 이제 약간 좀 아름다운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 저명한 경제학자 조엘 바칸 같은 경우에 사이코패스를 판정하는 기준을 기업에 해가지고 이제 그 법인을 갖다가 적용해 보니까 기업이 거의 사이코패스랑 거의 특성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뭐 무관심하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진짜 사람이 미래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거에 어떠한 거리낌이 없고 지역 사회를 파괴하는 거에 어떤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타인의 안전에 대한 약간 무시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환경 오염이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을 막 판매하는 거죠. 반복적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죄책감이 부재한 거고 뭐 벌금이 나오더라도 뭐 사람이 죽건 뭐 사업 비용에 취급하면서 이거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하는 겁니다. 뭐 최근 뭐 제가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행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런가 물어보면은 기업은 결국에는 주주를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주주는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이나 아니면 국민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업에 투자한 어떤 뭐 투자자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벌이겠죠. 그러니까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법인의 형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형태의 비인간적인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랑 거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보면은 자소서를 그러면 내가 쓰는데 내가 써야 되는 대상자가 결국에는 대상이 이제 기업이고 지원자가 자신을 갖다가 글로써 표현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인데 여기서 아름다운 내용을 갖다 쓰는 게 과연 읽는 이로 하여금 과연 이게 와 닿느냐 물어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무별로 뭐 다양한 직무가 있겠죠. 이게 뭐 인사가 있을 수 있고 영업이 있을 수 있고 뭐 여기서 R&D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익을 내는지는 결국엔 다 다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는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모두는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써야 된다는 건 100%라는 겁니다. 왜냐? 기업에게 직원이란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수단이자 도구이고 인사팀이 인재를 그러니까 평가하는 기준도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게 어떤 직원을 선호하는가 물어보면 당연하게고 이제 적게 주고 많은 걸 벌어다 줄 수 있는 가성비 도구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대로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인성이 단순히 인성을 중요시 여기는 게 단순히 이제 우리끼리 이제 조직 생활 하하호호 하면서 뭐 같이 잘 지내자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이제 이익을 내는데
방해하지 않고 묵묵하게 이익을 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뭐 인사 같은 경우에 얘기하면은 인사에 대해서 가장 잘못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쓴다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회한테 뭐 우리가 돈을 번 만큼 사회에 돌려줘야 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틀린 겁니다. 왜냐? 이게 사회 지역사회에 뭐 지역사회가 뭐라고 그걸 갖다 고마우면서 돈을 뿌리냐? 이 이익을 갖다 왜 뿌리냐? 이건 다 비용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이제 다시 이제 기여를 하는 거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골수까지 더 뽑아먹기 위해서 약간의 투자를 더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옛날에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뭐 승계 작업을 위해서 잠깐 감옥을 갔다 왔는데 이게 국민연금을 가지고 자기 이제 승계 작업을 위해서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 워낙 지역 사회에 많은 걸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이제 뭐 야 기업 괴롭히지 말고 야 삼성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든든하게 이제 백업을 해주면서 그런 범죄를 일으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약간 뭐 사람들에게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어떤 기업이 사람들에 대한 기여, 아니면 뭐 사람이 미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을 현혹시키는 캠페인이 실제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그러니까 나의 자소서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결국에는 그런 기업이 내가 여기 진짜 학생으로서 그냥 기업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본질을 꿰뚫고 그거에 맞는 자소서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인재를 좋아하느냐? 당연하겠지만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인재들을 갖다가 쭉쭉 뽑아내고 뭐 그런 걸 뭐 그런 사람들 뽑아내는 걸 좋아하고 영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영업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뽑아내고 R&D 같은 경우에는 적은 연구비로 엄청난 연구 성과를 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발전한다는 거는 왜 이제 기업에서는 학력을 갖다가 더 많이 보느냐 물어보면은 이게 학력이 좋은 애들이 사실은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학력이 좋은 애들은 학력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공부 열심히 했던 습관이 기업에 와서도 이어집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연구대 다니는 애들은 기업에 와서도 직무 교육 같은 거 하면 혼자서 회사 끝나고 공부를 계속 해요. 직무 공부를. 그럼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얘네들한테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 없이 스스로 발전하는 거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조용히 지낸다고 하는 건 이건 인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와가지고 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뭐 와서 뭐 와서 누구랑 뭐 갈등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지 내가 기업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부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돈을 갖다가 벌어주는 가성비 도구로서 있는 그런 걸 선호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이런 걸 토대로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하나 이제 평가를 이걸 이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뭐 이 수업을 하기 전에 경북대에 있는 어떤 학생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갖다 보고 뭐 받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문항을 읽어보면은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항목인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읽어보면은 경상도 방언 중 애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라고 물었을 때 상식적으로 제가 방금 전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이 단어는 무슨 내용이 담겼어야 될까요? 무슨 내용이 결국에는 네. 이익이겠죠. 그러니까 단어는 이익이 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애살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일단 잘못한 겁니다. 자, 맡은 일을 열심히 잘 지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저는 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열심히 잘
해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이거는 이익이 되는 내용일까 아닐까요? 당연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익을 내는 단어가 아니니까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내용인 거죠.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 후회 없이 살기 위해 가능한 많은 것을 도전하는 것이 제 삶의 모토입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러면 기업은 인재들한테 해보지 않은 걸 도전하는 그런 약간 뭐냐 도전 천국의 장인 거야? 아니잖아요. 사실 이익을 위한 건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어진 인재 후회 없이 기업은 인재들에게 후회 없이 살라고 존재하는 곳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겁니다. 자, 또 볼게요. 이런 10년 아래 대학 시절 전 세계 20개국 45개의 도시를 여행. 그러면 이거는 놀러 갔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이익과 상관이 없죠.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서 호주 어학연수, 스페인 교환학생, 미국 인턴십 등 장기 해외 체류를 통해 스스로를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던지며 메타인지를 키웠습니다. 자, 여기서 어, 해외에서 스스로를 새로운 환경에서 끊임없이 던지며 이거는 이제 돈이 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게 뭐냐? 글로벌인 거죠. 자, 메타인지를 키웠습니다. 이거는 또 쓸모없는 내용이죠. 쓸모없는 내용이고. 지구 반대편에서 정착해내는 것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극복해내는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자, 지구 반대편에서 정착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를 극복. 이거는 돈이 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뭐 적응력일 수도 있고. 근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없으면은 기업에서 뽑지 않죠. 특히 미국 인턴십 당시 단순히 현지에서 일하는 것을 넘어 한국어, 영어, 언어 교환 모임으로 공동 호스트로 활동하면서 현지 삶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키웠다. 자, 이거는 돈이 되는 내용이죠. 이것도 글로벌이죠.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돈이 되는 내용은 글로벌이라는 특정 키워드 하나밖에 없고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사실 기업 이걸 읽고 있는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는 돈이 안 되는 애구나. 얘는 필요가 없는 애구나. 라고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이미 끝나는 겁니다.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단어는 뭐냐면 저는 글로벌로 표현 가능하며 그렇죠? 외국인을 상대로 협상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협상력과 문화적 이해를 토대로 인턴 당시에 땡땡의 이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익이 되는 내용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내용은 뭐가 나와야 되냐? 그냥 이익을 냈던 내용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호주에 있었던 교환학생, 아니면 미국에서 인턴십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근거를 대야 되는 거니까. 미국 인턴십 당시에 땡땡, 한국어, 영어, 언어 교환 모임에서 땡땡의 역할을 맡아서 땡땡을 영업해서 얼마의 이익을 얻었다. 약간 이런 내용을 쓰면 되고 그건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되고 마지막으로 너네 기업에서도 글로벌 역량을 토대로 이익을 만드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끝내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할 때 많은 분들께서 그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좀 약간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굳이 왜 애살이라는 표현을 넣었을까 물어보면은 약간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자소서 그 평가 항목을 보시는 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건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 사이코패스인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뭘 원하는지를 갖다가 매우 단순하게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제가 그 애살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 학생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잘못을 많이 하느냐, 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이제 그런 남들과 이렇게 똑같은 걸 쓰면은 내가 경쟁이 안 될 거라는 어떤 강박 때문에 사실 그 도입부를 뭐 어떻게든 좀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글쓰기로 보면은 이게 약간 공허한 수사, 뭐 글리터링 저널리스틱스, 번드러란 일반화, 라고 해가지고 멋있어 보이는 이제 추상적 단어만 이제 잔뜩 쓰는 기법. 이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포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를 하자고 하면 요즘 인기가 있었던 이제 흑백 요리사를 보면은 뭐 이 분이 이 뭐죠 한식 대가를 갖다가 상대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게 오직 이제 뭐 음식 맛으로만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약간 음식이 아니라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스키다시를 갖다가 엄청 넣어가지고 이걸 경쟁하는 걸 볼 수 있죠. 뭐 굳이 결과를 갖다가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음식 맛을 했을 때 본질에 충실했던 이 분이 이제 합격을 하고 이 분이 나중에 이제 탈락을 할 때 이제 덜어냄의 미학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덜어냄의 미학이라는 게 사실은 글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덕지덕지 붙인다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읽고 있는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히 이제 현직자한테 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뭐 감동을 하느냐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인사팀에 있는 직원들이 하루에 한 200개에서 한 300개 자소서를 읽는다고 하거든요. 300개. 한 사람이 이제 200개에서 300개 있는 자소서를 읽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어렵게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썼을 때 이걸 갖다가 쭈루루 읽어가지고 좋은 점수가 나오냐 물어보면은 사실 이게 사람이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쓸데없는 내용 하면 바로 끝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도 단순하고 가독성 있게 쓰는 것이 사실 자소서를 갖다 잘 쓰는 방식인 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은 대기업에서는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자소서를 읽는 그런 뭐 그런 위치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대리 말년차 그래서 이제 과장 뭐 한 뭐 과장 뭐 초반 그냥 이때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대리 말년차가 어느 정도 회사 생활을 한 거냐면 한 6, 7년 정도 한 거죠. 6, 7년 정도 한 거고 이 정도 한 회사에서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 학교 생활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학교 생활이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측이기 때문에 인사팀이 사측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거의 준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약간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붙였을 때 거기서 감동하는 애들이 아니라 좀 약간 그렇게까지 뭐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내용도 정말 복잡한 그런 내용도 굉장히 이제 간략하고 이제 가독성 있게 정리를 해서 딱 읽을 수 있게끔 떠먹여 주는 것이 이제 자소서를 잘 쓰는 거지. 이걸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 잘 쓰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서 컨설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해주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간략하고 가독성 있게 써줬을 때 만족도가 근데 과연 높냐 물어보면은 아 이거 너무 뻔한 것 같다 너무 좀 쉬운 것 같다라고 얘기하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만족하냐 물어보면 일단 사자성어를 갖다가 넣어달라고 해요. 아니면 자기조차 모르는 이제 뭐 약간 뭐 자기조차 모르는 이제 영어 단어 예? 아니면은 뭐 속담 이런 걸 넣어가지고 약간 좀 까리하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람을 갖다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조차 이렇게 제목을 갖다 써가지고 하는 이유를 이게 제목이 멋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소서를 갖다 이 300개를 갖다 읽어야 될 이 인사팀 담당자가 이제 이걸 제목을 읽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상상 가능하게끔 떠먹여 주면서 쉽게 읽으라고 하는 거지 멋있으라고 제목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소서는 굉장히 뭐 얘기한 것처럼 이익을
필수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이 자소서에 담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용이 복잡하면 안 되고 항상 컴팩트하고 깔끔하고 빨리 읽을 수 있게끔 2, 300개를 읽어야 하는 인사 담당자 위에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를 토대로 나를 갖다가 이제 뭐 어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거기서 이익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객관적 증명형 스펙적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관적 관찰형 스펙이 있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두들 알고 있는 그런 키워드죠. 뭐 학력이나 전공이 있을 수 있고 자격증, 외국어 능력, 인턴 뭐 경력, 뭐 공모전 수상, IT 활용 능력 뭐 이런 거죠. 이건 하드 스킬로서 객관적으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얘는 직무적 역량이나 이런 거 있다라고 특정 가능, 증명 가능한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좀 뭐 소프트한 스킬, 개인적 역량, 약간 좀 정신적인, 성격적인 그런 성향적인 능력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뭐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이제 이런 하드 스킬을 갖다 훨씬 더 추구하는 그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공식적 문서로 남기고 수치적으로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뭐 서류 전형에서는 이게 스펙적으로 인정받고 점수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필하기 쉽고 스펙으로서 이제 좀 뭐 보여주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만큼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얻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이제 주장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주장하는데 이거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킬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이제 계속 주구장창 이제 1번의 하드 스킬을 갖다가 이 객관적 증명 스펙을 딱 주구장창 얘기하기에는 사실 그만큼 많은 스펙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향 평준화로 이제 스펙이 상향 평준화 되면서 사실 뭐 인문계 같은 경우에 내가 토익 900을 넘는다라고 막 자신 있게 뭐 자기소개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게 조금 좀 애매한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요즘 많이들 갖고 있는 스펙인데 이걸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소개에서는 물론 이걸 언급할 수는 있지만 1번을 그러니까 객관적 역량을 갖다 밀고 나가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뭐 소위 얘기해서 하버드를 나왔다. 내가 뭐 진짜 거기서 뭐 박사학위 땄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하죠. 나는 뭐 지구 최고의 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MIT 공대에서 뭐 이렇게 했어요. 전 논문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쉽겠지만 사실 모두가 그렇게 막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에서 뭐 판가름 나는 건 솔직히 2번이다. 그래서 2번을 그러니까 주관적 관찰형 스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문제점은 주관적 아까 얘기한 주관적 그런 객관적 그런 스킬들 같은 경우에 활용할 때 문제점은 뭐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분류의 단어가 있고 소분류의 단어가 있는데 대부분 다 대분류의 단어를 쓰면서 이걸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분류의 단어가 뭐냐면은 의사소통 능력, 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대분류의 단어인 거죠. 사실은 엄청 큰 범위를 포용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의 대표적인데 사실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친구랑 진짜 뭐 PC방에서 수다를 떨어도 의사소통인 거고 정말 고객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고 하는 것도 의사소통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자소서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 99%에 가까운 정말로 많은 사람이 다 그놈의 의사소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읽는 사람을 하여금 아, 이게 돈이 된 능력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오케이. 뭐 이걸 쓰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 소분류해서 쓰면은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협상력, 설득력, 발표력, 경청 능력, 뭐 갈등 조정 능력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써 내려감으로써
이제 돈이 되는 능력인 걸 갖다가 구체화시킨다는 겁니다. 뭐 공감 능력도 와가지고 뭐 친구끼리 힘들었겠다라고 하면서 뭐 서로 뭐 남자친구 헤어지고 여자친구 헤어진 거에서 공감 능력을 발휘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능력으로 이제 고객의 니즈 파악 능력, 관계 형성 능력, 민원 대응 능력 이런 식으로 돈이 되는 능력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실, 적극성 이런 것도 당연히 이렇게만 보면 대분류로 봤을 땐 당연히 갖춰야 될 능력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마감 준수력, 뭐 품질 관리 등 꼼꼼한 검수력, 적극성할 때 기획 발굴 능력, 영업 추진 능력, 문제 해결 주도력 약간 이렇게만 써도 아예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예? 뭐 협력, 뭐 팀워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많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뭐 다 들어봤겠지만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뭐를 토대로 써야 된다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인재상을 토대로 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인재상을 토대로 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인재상이 뭐다? 대부분 다 이제 대분류에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대분류에 있는 단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정, 창의, 혁신, 인간미, 도덕성 약간 이런 대분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분류에 있는 이거를 토대로 자소서를 쓰면은 이게 과연 정말 이게 와 닿느냐 물으면 다들 이 대분류의 단어 쓴다고 했을 때 소분류에 있는 걸 갖다가 쓰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뭐 현대자동차 인재상을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 도전, 창의, 열정, 협력, 글로벌 마인드 이게 굉장히 대분류에 전형적인 대분류에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여기서 소분류로 해서 구체화 시키면은 훨씬 더 매력적인 자소서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대분류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소분류 하는데 과연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걸 갖다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때 이제 챗 GPT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 GPT를 할 때 자소서를 이제 다 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자소서를 써야 한다. 근데 약간 아까 뭐였죠?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대분류 단어로서 돈이 되는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를 소분류로 해줘서 돈이 되는 능력으로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나오겠죠. 그죠? 협상, 조율 능력, 설득, 영어,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커뮤니케이션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자기소개를 토대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삼성이라고 했을 때는 삼성에서 의사소통이 인재상이라고 하면은 저는 의사소통으로 뭐 표현 가능한 인재로서 그 다음에 소분류를 얘기하는 거죠. 협상 조율 능력과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토대로 미국에서 인턴을 할 당시에 뭐 땡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인재상도 넣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돈이 되는 문장으로 두괄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괄식입니다. 돈이 되는 내용, 묻는 내용 딱 하고 소분류를 해서 구체적으로 떠먹여주는 게 두괄식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보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 뭐 약간 뭐 데이터 분석 능력, 원인 진단 능력, 뭐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능력, 뭐 도전 정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단 방금 전 제가 예시를 들었던 여기서 비단 제가 예시를 들었던 이 항목에서 이 특정 단어를 묻는 거 아니더라도 이제 뭐 성장 과정, 예? 너의 뭐 장단점 이런 거 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나의 장단점 뭐 나는 뭐 성장 과정에서 뭐 미국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키웠고 약간 협상 조율 능력을 갖다 커뮤니케이션을 뭐 해서 뭐 이익을 냈다. 약간 쓰던가 아니면 나의 장점은 이제 장점은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대부분의 이제 인성적인 항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키워드로 나를 표현하고 하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항목이 이 단어를 묻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목도 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훨씬 더 가독성 있고 읽기가 쉽습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줬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익이라는 토대로 이제 그 대분류에서 넘어서 나를 갖다가 이제 소분류 해가지고 표현하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읽는 즉시 이익이 창출되는 걸 갖다 상상이 가능하도록 돈이 구체적으로 소분류해서 철철 넘치도록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것이 되게 좋은 자소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알려드려야 될 거는 방금 전 이제 대분류와 소분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소서 쓰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인성 이제 항목들을 커버가 가능할 겁니다. 대부분 있는데 근데 항상 그렇듯 아까 처음에 이제 보여줬던 자소서 이제 평가 항목에서 보여줬듯 가장 높은 점수를 그러니까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가 주어지는 건 결국엔 지원 동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지원 동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근데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왜 굳이 구태여 물을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좀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묻느냐.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이제 묻지만 지원을 걸러내고 진정 관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 항목의 어떤 이해를 키우자 하면은 그러니까 최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지금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은 거의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뭐 아무리 대기업이고 아무리 뭐 그 좋은 팀이고 아무리 임금이 높은 그런 기업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약간 이제 신세대에 대한 약간 우리랑 다를까 봐.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뭐 정말 얘네들이 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일어날까 봐 그거에 대한 공포가 극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딱 굳이 뽑아가지고 했을 때 얘가 TO를 갖다가 올해 이제 하반기 딱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그만둬. 그러면은 지금 일이 막 넘쳐나고 막 그런데 얘가 내년 뭐 뭐지 상반기까지 사람이 없는 상태로 이거 또 이거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실 그만두면은 뭐 다행인 건데 얘가 사고라도 쳐서 뭐 그러면은 정말 이제 누군가 잘려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당연히 이것도 돈인데요. 지원자의 이제 역량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익이 되는 사람인 건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걸 갖다 지원독에서 녹여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원자의 가치관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 일단 어 지원 동기가 이제 뭐 잘 쓰면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이해도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그만큼 뭐 잘 찾아가지고 잘 썼다고 하면은 그만큼 문화나 그 기업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잘 적응할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60, 20 법칙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위 20%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그냥 냅둬도 그냥 알아서 계속 발전을 추구하고 성과를 창출하고 결국엔 이 사람들이 이제 임원이 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20%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가장 이제 인사팀에서 가장 찾고자 하는 인재들이 이 상위 20%인 겁니다. 이런 20%.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뭐 아무리 자기가 뭐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뭐 이제 정말 이제 회사를 들어가도 이 20%가 정말로 인생 다 버려가면서 정말로 야근하고 막 미친 듯이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스스로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현실적으로 중위 60%까지 봅니다.
얘네들은 이제 주어진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가리키고 조직 문화가 어떤 식으로 뭐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따라하고 하는 건데, 이제 기업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사실 이 중위 60% 값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소서를 쓴다고 했을 때는 상위 20%라고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조금 좀 딸리는 상황이다. 좀 내가 봤을 때도 내가 여기서 내가 현실적으로 좀 이 상위 20%를 갖다가 얘기하기에 내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중위 20% 값에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리더의 역할보다는 충분한 팔로워고 나는 약간 정말 이제 앞서 나갈 리더들 같은 서포트 해주면서 약간 그런 서포트 형식의 사람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너무 서포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기업의 사실 60%로서 절대 다수를 갖다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자기소개를 쓴다고 했을 때 이 중위값을 뭐 한두 개는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20% 같은 경우는 아예 인사 실패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상위 20%인지 60%인지를 갖다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원 동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작성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묻는다고 하면은 지원 동기는 딱 세 가지 이제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작성법은 이제 기업과 나의 공통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지원 동기를 풀어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B2C 기업들을 쓸 때, 지원 동기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으로서 근데 이제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사례가 소수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감정이 결여된 집단인데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예로 보면은 이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증명 가능한 사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예라고 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삼성전자 20년 다닌 삼성맨으로서 어릴 적부터 저 또한 삼성의 일원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버지도 삼성전자를 갖다 20년 다녔으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삼성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나도 자연스럽게 삼성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누구나 정말 부자가 삼성을 갖다 꿈꾼다. 이거는 누구나 얘는 삼성 와가지고 얘는 아빠처럼 아주 노예처럼 일할 수 있는 느낌이구나. 부전자전이냐. 약간 이렇게 풀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좋은 예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전 포스코 인턴을 했다고 하면은 근무하면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갖추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내가 여기서 직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규직을 하고 싶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 외에도 뭐 신세계 뭐 공모전이나 약간 여기서 진행하는 뭐 공모전 수상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정말 이건 누구나 납득 가능한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네 여기서 일하고 싶고 나는 약간 너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정을 갖고 있고 내가 여기서 좀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라는 어떤 정말 오랫동안 근무를 갖다 장기간 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정도 되는 이제 근거가 있으면 사실 좋은데, 근데 대부분은 사실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부족한 근거를 토대로 얘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봤던 제가 조금 좀 안타까운 예시가 있는데 이제 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학교라든 저를 기다리면 CU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CU를 보면 어머니 향수가 떠오릅니다. 약간 이런 좀 잘못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마치 이제 이걸 공감 안 해주면 약간 좀 패드립 같고 좀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증명도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무한히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뭐 현대자동차 쓴 사람 중에서는 내가 뭐지 사고가 났는데 실제로 사고가 났대요. 사고가 났는데 그때 현대자동차가 이제 에어백이 터지면서 가족 전체가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뭐 근무하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게 이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데 불구하고 이걸 자소서를 썼다고 했을 때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좋은 이제 근거가 아니다. 이거는 좀 그렇다. 증명하기 쉽지가 않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것도 좋은 예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대표적인 거는 뭐, 뭐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뭐 해운업에 대한 뭐 그런 뭐 꿈을 키웠고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걸 갖다 이걸 지원 동기로 과연 연계 지을 수 있느냐 그 특정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뭐 포스코는 포항 전체의 자랑이면 포항에서 자고 나는 뭐 나고 자란 저한테 어릴 적부터 당연한 목표였다라고 하면 포항에서 자란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과연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냐 물어보는 이게 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한테도 이제 대입했을 때 정말 다수의 사람들한테도 대입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은 사실 좋은 이제 사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동기를 쓰기에는 가장 이제 좀 쉬울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 예를 들어서 제과 기업한테 쓴다고 했어. 아, 나는 어렸을 때 메로나를 좋아했다. 난뭐 어렸을 때부터 뭐 초코파이를 좋아했다. 아니면 뭐 롯데월드 쓸 때 나는 어렸을 때 롯데월드 가면 너무 행복했다. 약간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진짜 지원 동기에 가깝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걸 보는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감정이 결여된 입장에서는 아무런 약간 느낌이 없다. 이익이 되는 느낌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사례가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지원한 직무가 곧 지원 동기자 나의 구체적 기여의 근거가 되는 거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지원 동기 형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무 위주로 이제 채용 공고가 돌아가고 있고 서류 전형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를 근거해서 지원 동기를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제 그 직무에 완벽하게 맞춤형의 교육과 자격과 경험이 있는 그런 상태로 썼을 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납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전체 이제 뭐 컨트롤 타워가 되는 미래전략실을 갖다 내가 쓴다. 이거 진짜 그룹 전체에서 한두 명밖에 안 뽑는 정말 초엘리트 집단을 뽑는 건데 내가 뭐 소위 얘기해서 제가 뭐 세종 뭐 숭실대학교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저는 미래전략실을 갖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런 능력이 그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이 수능조차도 이제 초일 엘리트가 아닌 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지가 초일리트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 납득 가능하냐 물어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내가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인 걸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재무직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뭐 CPA 1차 합격과 회계법인에서 인턴 경험을 통해 기업 재무분석 보고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이런 교육 자격 경험을 재무팀에서 분기별 회계결산과 내부 통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했으니까. 현재 재무 건전성의 화두인 땡땡에서 입사 직후부터 즉시 기여할 수 있는 확신으로 나는 지원했다.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재무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재무에 대한 이런 인재가 필요한 거는 나는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입사원이 날 뽑아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이런 간지나는 워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정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현실적으로 소수입니다. 그거는 소수입니다. 자, 해운 영어, 뭐 해외 영어 제 분야지만은 저는 이제 국제 물리학을 전공하고 선박 운항, 뭐 용선 계약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했으며 현대글로비스에서 4개월 이상의 인턴 경험을 통해 실제 영어 딜 협상과 시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인턴 경험도 있고 전공도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벌크 사업 확대를 노리고 있는 HMM의 운임 협상과 시황 예측에 기여할 수 있고 확신을 갖고 있어서 제가 지원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턴 경험도 있고 전공도 맞고 자격도 맞고 하면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돼 있는 사람이 정말 업계에서 몇 명 있느냐?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원 동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뭐 많이 지향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펙 경쟁을 사실 부추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이 2번 같은 자소서를 쓰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거의 보기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지원 동기는 뭐냐?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을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기업이 걸어온 행보와 진행하는 사업, 프로젝트와 나의 공통점을 토대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갖다가 보여줄 건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가장 이제 좀 풀고 나가기에 좀 납득하기에 좀 쉬운 겁니다. 근데 이제 작성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쓰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가 어떤 PR 포인트로 나를 어필할 것인지 정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어하는 내용을 찾아서 그거에 맞춰서 나의 PR 포인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PR 포인트가 어쨌든 뭐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토대로 일단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뭐 해외 영업 쪽에 있으니까 나는 글로벌이라는 뭐 포인트 대분류를 통해서 뭐 제 자신을 정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뭘 하느냐? 그때 이제 또 GPT를 통해 가지고 찾는 겁니다. 뭐 요즘은 제미나이가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을 통해서 나는 현대 자동차를 뭐 뭐지 지원하고자 하는데 글로벌 사업과 관련한 최근의 성과 사업들을 뭐 나열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서 여기를 토대로 내가 어떤 소재를 선정할지를 갖다가 일단 찾아보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뭐 담대한 행보라고 나오죠. 그럼 미국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은 뭐 2028년까지 28조를 투자한다. 막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재료 삼아서 나를 어필하는 방식을 배우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걸 토대로 하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은 어, 어, 한국 뭐 더 이상 한국의 기업이 아니라 뭐, 뭐 미국 뭐지 세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이는 뭐 최근에 발표한 뭐 210억 달러의 규모의 미국 투자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음, 이런 행보는 글로벌을 추구하는 자, 이거는 이제 도입부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글로벌로 내 자신을 갖다가 어필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글로벌을 추구하는 인재로서 제가 가진 아까 배웠죠? 그러면 이제 소분류로 얘기를 하면 좋겠죠? 여기서 글로벌을 소분류 능력으로 써줘. 외국어 기반 전문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협상 조율 능력을 토대로 현대자동차가 꿈꾸는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지원 동기가 50%가 끝난 거예요. 끝났죠? 굉장히.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쓰느냐?
여기서 글로벌을 갖다가 얘기한 이 내용을 쓰면은 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뭐 아니 뭐 어디서 저는 뭐 대학교에서 교환 학생으로 있을 당시에 그러면 여기서 전문 커뮤니케이션과 글로벌 협상 능력을 갖다 발휘했던 이제 사례를 갖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 뭐라고 해야 되냐? 저는 입사해서도 이런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능력을 발휘해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정말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예전에는 뭐 라떼라고 하면 좀 꼰대 같지만 라떼에는 이런 제미나이나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기업에 있는 이제 뭐 다트 이런 거 다 들어가 가지고 걔네 뭐 미래 사업 이런 거 다 읽어보고 뉴스 기사 다 찾아보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원 동기가 쓰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되도 않는 사업을 갖다 이렇게 꼽으면은 사실 너무 이제 좀 뭐지 읽는 인사팀 입장에서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하면 이게 뭐지 그 지원 동기로서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미나이나 이런 챗GPT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쓴다고 하면은 훨씬 지원 동기가 쓰기가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챗GPT랑 제미나이를 토대로 쓴다는 게 정말 글 갖다가 걔네들한테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 토대로 조사를 하고 약간의 이제 지원을 받고 하면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자어서 작성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이걸 토대로 쓰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잘 쓰고 하면은 지원 동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제목을 넣으면 되겠죠. 뭐 제목을 넣으면은 여기서 내가 창의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내가 쓸 때 뭐 글로벌을 뭐 나아가는 나와 현대자동차. 약간 이렇게 쓰면서 대충 보면은 어느 정도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최소한 뭐 지금 너무 뭐 간단한데 최소한 이제 상에 근접한 여기서 당연히 좀 더 글을 수려하게 더 잘 쓰고 생략을 하면서 더 좋은 예시가 있고 더 좋은 경험이 있으면 상에서 높은 상이 되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중 이상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 보여준 것처럼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 든 건데 도입부에서 기업의 행보를 갖다가 짧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그냥 내가 향후 전개에서 나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한 정말 그냥 도입부에 불과한 거지. 사실 이건 뭐가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포스코인데요. 뭐 1968년 제철 부국의 2년 말에 뭐 영일만 모래밭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이끌어내온 포스코의 위대한 도전 정신, 역사와 함께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지원하게 됐다. 라고 여기서는 도전 정신이라는 능력을 갖다가 이제 공통점을 해서 나를 어필을 하는 거고 여기서 전개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도전 정신이라는 대분류의 단어를 이용해서 소분류로 구체적으로 내 능력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 경험을 토대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내가 여기 들어와서 기여하겠다. 끝인 거죠. 자, 제가 생각보다 이게 너무 발표를 너무 빨리 하게 됐는데 이렇게 지원 동기를 갖다가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사실 좀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몇 가지 이제 잘못된 자소서 형식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면요. 어, 이게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제 경북대생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제 아까 방금 전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좀 쉽지 않은 건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다양한 업계에서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유연한 사고와 제너럴리스트로서 성장하되 동시에 제가 맡은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스페셜리스트로 될 수 있는 업무 환경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정말 이게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이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자소서죠.
이 두 갈씩이. 그러니까 이걸 읽고 하면은 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가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훨씬 더 간단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이익이 되는 내용을 쓰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이제 자소서 쓴 것 중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뭐 자소서 쓰는 방식은 아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 쓰는 자소서 방식 중 하나는 하나만 더 꼽자고 하면은 어, 경험 이꼬르 능력으로 보는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승무원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일했다. 서비스 현장. 이꼴 난 승무원 준비. 돼. 약간 이렇게 보는 거. 아니면 나는 재무팀에서 인턴했다. 나 재무 전문가. 아니면 나 해외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해외에서 뭐 생활해봤다. 나 글로벌 인재. 약간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들 하고 있는 좀 잘못 중 하나가 뭐냐면은 단순히 그 어떤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즉각적으로 이제 능력으로 이어지는가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특정 자소서를 보면은 어, 이거를 보면은 이 예시가 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LA에서 인턴십 진행 당시에 뭐 국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현지인 유학생 참여를 하는 한국어, 영어 뭐 이런 걸 호스트를 했는데 뭐 참여하는 사람을 갖다 개최했을 뿐 아니라 뭐 이런 거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뭐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얘네가 이제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글로벌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에 노출돼 있다는 자체만으로 글로벌 능력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떠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해외에 있었다고 했을 때 글로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을 갖다 구체적으로 발휘한 사례를 갖다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반대로 이제 뭐 서비스 현장에서 있었다고 했을 때는 진짜 뭐 승무원 뭐 지망생도 여기도 꽤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뭐 카페에서 뭐 근무할 당시에 뭐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서 매출 뭐 증대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런 서비스 현장에서 단순히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들어내 이익을 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파를 해야만 이걸 읽었을 때 이게 납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무팀에서 인턴을 했다. 특히 인턴 경우도 많은데요. 인턴 경험을 너무 그냥 인턴했다라고 하지 말고 인턴에서 어떻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이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험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진짜 이제 뭐 회사에서 실제 채용돼 가지고 이제 입사하는 사람들의 스펙을 갖다가 다 보고 하면은 실제 인턴 경험이나 이런 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물어보면은 정말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턴 경험이 있고 한 경우가 거의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뭘 근거해서 이제 이런 자소서를 쓰느냐 물어보면은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뭐 학교에서 팀플 하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대부분 다 쓴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인턴 경험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이건 엄청나게 큰 재산인 겁니다. 그걸 단순히 그냥 인턴 경험 있음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좋은 제도를 토대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가 회사에서 일했을 때 상상이 가능한 성과를 갖다가 먹여주면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없다고 해도 너무 뭐지? 너무 그렇게 심려 마라. 왜냐? 이거는 진짜 30%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턴은 요즘 갖기도 되게 어렵고 정말 이게 흔치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해서 사회적인 다른 경험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걸 갖다가 토대로 비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 난 경험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은 취업이 쉽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어쨌든 뭐라도 있어야 된다.
근데 경험이 구체적으로 그 특정 직무에 대해 필요는 없지만 그 특정 직무에 필요한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니까 여기서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다. 근데 혹시 인턴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재료를 갖다가 확장시키고 혹시 인턴 경험이 아니고 그냥 비슷한 산업에 있는 경험이라고 하면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게 내가 일했을 때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좀 수업을 좀 빨리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혹시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제 채팅방 통해서 올려주시면 좀 대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는 사실 이게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모르고 사실 이걸 뭐 말씀드렸는데 좀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법인이나 주식회사랑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우선적인 목표 자체가 국민의 편의와 편의 편의를 위한 거고 편의를 위한 거고. 근데 편의를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느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 중에서 만성적인 적자가 아닌 공기업이 흔치 않을 정도로 오히려 공기업은 흑자를 내면은 국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니네들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놈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가지고 국민들 등골을 빨아먹냐, 약간 욕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적자를 내면은 반대로 뭐가 문제냐? 얘네들은 이제 뭐 대표적인 건 뭐냐면 국민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공단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너무 적자가 심하다 보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고려 대상이 아니냐 물어보면은 아니다. 무조건 이익은 얘네들한테 고려 대상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내는 법인과는 다른 느낌이지만 이익을 내려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내는 거는 법인의 어떤 목표고 근데 이제 그 뭐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내다 보면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 정도까지 비인간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 이익을 내야만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되 비인간성은 좀 결여되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어, 경영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 입장에서 볼 때 큰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은, 경영 복수 전공, 경영 부전공 기업 입장에서는, 어,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인문계 기준, 저희 회사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문계 일반 인문대학보다는 이제 플러스 2점의 점수가 주어집니다. 플러스 2점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학군 이제 상승이에요. 한 학군 상승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연고대가 이제 뭐 10점이다라고 하고 이제 뭐 서성한이 이제 한 8점이다라고 물어보면은 이 상경 계열에 있는 이제 경영학 계열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점을 맞춰서 스카이에 이걸 갖다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제 뭐 복수 전공, 부전공 하는 걸 갖다가 따로 나누진 않아요. 근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전공은 이제 플러스 2점을 주고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점을 주고 약간 기업마다 다르다는 거를 뭐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경영을 복수 전공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문계를 했다는 것보다는 뭐 직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분명히 플러스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달짜리 짧은 현장 실습 경험에서
한 달짜리 짧은 현장 실습 경험 관련해서 자기소개 작성을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한 달 가지고 뭐라 하겠어? 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구체적인 경험을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걸 수업을 하는데 좀 너무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얘기를 좀 하기 어려웠지만은 사실 모든 인턴, 이 모든 인턴들은 다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규직이 아닌 이상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근데 제 기준에선 1개월을 하나, 4개월을 하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 보느냐, 조직 생활을 보느냐. 여기서 뭐 문서 정리를 하고 여기서 뭐 엑셀을 바르고 하는 여기서 기본적인 그런 업무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약간 좀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맞다는 거죠. 한 달이던 4개월이던 인턴은 인턴입니다.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냥 기업에서 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죠. 1개월밖에 안 했는데 내가 인턴이었지만 내가 뭐 소위 얘기해서 영업인데 내가 영업을 갖다 다 쓸고 다녔다. 내가 정규직보다 더 잘했다. 약간 이렇게 오버해서 말도 안 되게 쓰면은 사실 이거는 보는 순간 끝나겠죠.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좀 겸손하게 쓰는 거죠. 약간 1개월 동안 하면서 막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 그 영업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깨달았고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교육들도 많이 들음으로써 직무적인 걸 갖다 이해도를 키울 수 있었다. 나는 이런 이해를 토대로 내가 이해와 이런 거기서 받았던 교육을 토대로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스펙들을 갖다 융합을 시키면서 너네들의 입사를 했을 때 남들보다 짧은 기간에 적응 기간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을 설사했다고 해서 나는 그냥 다 끝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해외 영업은 해외 영업은 구매 직무 지망 중인데 공기업 인턴 경로 쓸모가 없을까요? 말씀 주시면 제가 뭐 말하기 엮기 나름인가요? 독서시 인턴이나 6개월 고객 관리 수심 뭐 광역.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턴을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공기업이고 뭐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인턴은 공기업이고 정규직이고 다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진짜 남의 돈 벌기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다는 조직 생활을 해본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이제 6개월간이나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정말로 추심을 했다. 이거 얘기했을 때 해외 영업은 결국에는 뭐지? 고객을 설득하는 건데 여기서 고객 뭐지?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 처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원 처리가 결국에는 사람을 갖다 상대하는 거고 약간 여기서 진상 고객을 갖다가 상대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토대로 설득력으로 풀고 나가면서 쓰면은 당연히 공통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다 비슷한 재료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손질해서 요리를 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다 비슷한 다 재료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인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건데 이걸 갖다 얼마나 이제 좀 효과적으로 요리를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경험이고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공기업이든 법인이 그냥 일반 주식회사든 상관이 없어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경험을 쓴다고 할 때 제가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놈의 아버지 회사를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에서 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아버지 회사는 내가 뭐 부사장이라고 해도 다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이게 본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약간 좀 근거도 안 되고 여기서 거짓말을 얼마나 쳤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게 뭐 4대 보험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그건 쓰지 마라. 뭐 가족 회사다, 뭐 가족 뭐 이거다. 이거는 쓰지 마라. 근데 너무 경험이 없다. 경험이 너무 없다. 그러면 그때서 해서라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편입니다. 자, 자,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민감해가지고 그 아까 처음 보여줬던 그런 인사적인 것들이 좀 사실 이게 누구한테 노출하면 안 되는 내용이어서 이 강의 자료는 사실 좀 공유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봉사활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움을 사실 좀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이제 뭐 다 일일이 저 말고도 현직자나 컨설턴트들이 거기서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니까요.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장 과정과 관련해서 팁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팁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기업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근데 성장 과정에서 알고 싶은 거는 성장 과정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면 얘가 이상한 사람일 수 있고 너 뭐 근데 약간 평범하다라고 하면은 뭐 그만큼 뭐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그 성장 과정 토대로 이익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성장 과정이 무엇이든도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뭐 저는 친화력과 뭐 저는 뭐 막내다. 형이 한 명 있다. 이게 제 내용이라고 쓰면 당연히 이렇게 쓰면 성장 과정이 매력이 없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는 허목 저는 저는 매사에 매사에 어떤 경우에도 논리와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통한 뭐 설득과 조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성장 과정을 만드는 뭐 이건 굉장히 대충 썼지만은 약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화목하게 자랐는지 얼마나 불행하게 자랐는지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 과정에서 나를 갖다가 어필하는 PR 포인트는 결국 이익이다. 이건 똑같습니다. 자, 비단 실무 경험이 아니라 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대외 활동이나 교내 활동을 할 경험을 높인다면 승산이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실무 경험 하나를 꼭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질문하신 분은 혹시 이 고정민 씨는 섬유 시스템 공학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공계가 사실 좀 인문계에 비해서 좀 더 편한 게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특정 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갖다 딸 수 있다라고 하는 활로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하드 스킬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사실 토익, 뭐 어학, 그 다음에 뭐 정말 학력과 학점, 그 다음에 뭐 그럼 진짜 이런 인턴 경험 외에는 사실 없어요.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뭐 특수한 분야라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실무 이해를 높이고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경험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가 얼마나 많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다 비슷한 전공에서 있을 때 내가 경험을 해왔고 내가 교육도 받아왔고라고 하면은 이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좋은 거지. 엄연히 얘기해서 이제 대졸 신입을 갖다 뽑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신입을 뽑기 때문에 경력을 갖고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경험 그게 많은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러니까 일부분 이 직무를 경험했느냐 물어봤을 때 거기서 약간의 플러스를 주지만은 기껏 해봐야 이제 뭐 자기소개서 뭐 한 개 수준의 그거지. 이게 뭐 대단하게 모든 걸 뒤집고 있느냐. 이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데 일정 수준의 교육을 들었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사실 듣지 말라고 해요 더 이상 이제 뭐 인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 했다 그러면 뭐 두세 개 해야 되냐 두세 개 하지 말라고 하면 두세 개 필요 없다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두 번 이제 들었다라고 하면 그럼 충분하다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해라 거기서 이제 쇼부를 봐라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떨어진다. 왜 떨어지느냐? 내가 뭐 그러면 경험이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뭐 경험이 부족하다. 교육이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 학력과 학점이 부족한 겁니다.
그거는 그 특정 영역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써가면서 내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거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경력과 이런 경험, 뭐 교육 이런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공학부이고 아직 직무를 정하지 못했지만 반도체 기업에 힘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기업에 따라서 꽤 많은 것 같은데 직무를 타겟팅하고 나아가 직무 분석을 토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각 직무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을 공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기업 분석과 다르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기업에 따라서 꽤 많은 것 같은데 직무가 기업에 따라서 일단은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오늘 이 자기소개와는 사실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일단은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순위로 필요한 건 이제 해외 영업이다. 라고 하면은 해외 영업으로 쓸 수 있는 한정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해외 영업이 스펙 전쟁이기 때문에 엄청 쉽지가 않죠. 이걸 갖다가 노린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걸 갈 수가 없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특정 여기 쓴다. 2순위 해외 영업을 뽑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영업을 쓴다. 3순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대기업 기준이고 대기업 기준이고 근데 3순위 근데 이게 약간 쇼부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중견기업 나오는 거 다 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1순위가 해외 영업이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해외 영업에 맞춰서 스펙이 있어야죠. 뭐 없으면 안 되죠. 뭐 영어 점수가 있어야죠. 아니면 뭐 인턴이라도 경험이라도 쌓던가 아니면 뭐 영어 교육이 있던가 약간 이런 건 있어야죠. 그냥 단순히 이제 전공만 하고 이제 1순위가 내가 반도체 가고 싶다, 내가 반도체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은 나가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취업이 쉽지가 않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느냐? 그럼 미련할 수 있으니까 이 3순위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해외 경험 인턴 교환학생이 직접적으로 없는데 어학 점수나 교내 활동으로 커버 가능할까요? 물어보면은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한 거고 해외 경험이 플러스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해외 경험을 하고 왔을 때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해외 경험을 안 했는데 토익 점수가 굉장히 높고 뭐 이런 게 영어 점수가 굉장히 뭐 양호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걸 뽑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해외 뭐 제 기준에서 봤을 때 해외 경험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6개월 교환 학생 이거를 아예 안 한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사실 이 정도는 그냥 회사 들어와서 그래서 전화 영어 한 3년 하고 이 업무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면 사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니까 해외 경험에 대해서 사실 뭐 저도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이게 조금 너무 좀 과장된 게 없잖아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막 가질 필요가 없고요. 뭐 사실 무역 쪽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제2 외국어도 사실 더더욱 더 그렇게 너무 심하게 스펙이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제미나이도 있고 챗GPT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막 요즘 엄청나게 잘하고 막 이럴 필요까지 없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근데 이제 뭐 좀 더 뭐랄까요 좀 의사소통 그러니까 말을 영어를 뭐 엄청 잘할 필요는 없어도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고 이걸 갖다 어떻게든 부딪히려고 하고 하는 그런 능력치 그런 소프트한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해외 경험을 해온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걸 설득하기가 편하겠죠. 내가 해외에 갔는데 한국말밖에 못했던 내가 갑자기 이거에 노출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낼 수 있었다. 약간 이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만 있었으면 그런 사례가 없을 거니까 그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러면 뭐 이태원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고 왔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한다던가 약간 사례가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성과를 말할 때 꼭 정량적으로 표현해야 되냐? 인턴 당시 병원 성적 실험할 때 개선해서 제한비 줄였습니다. 면접 시 저수자면서 줄이는 거. 어, 인턴 당시 병원 성균 실험할 때 땡땡 개선해서 재분석률 비율.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뭐지? 뭐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보는 입장에서는 뭐 1% 감소? 10% 감소? 뭐 90% 감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감소했다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감소했다는 게 대단한 성과인지 1%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성과를 냈습니다. 1% 성과라고 하면 그게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1%가 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노력으로 1%가 될 수 있는 거 그냥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 일단 숫자를 쓰세요. 일단 써. 내가 10% 냈다라고 하면 과장해 한 30%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서 이제 눈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면접 때 30% 증명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눈에 띄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과장이 심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정규직도 아니고 뭐 와서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뭐 진짜 거의 천재다 이런 수준의 과장을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뭐 25%다라고 하면 꽤 나쁘지 않 나빼드 하네 인턴으로서 나빼드 하네 약간 이 정도까지만 해라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훨씬 편하죠. 그렇게 무조건 써야 된다기보다는. 왜냐면 바로 납득이 가능하니까. 근데 없다고 하면은 최대한 정량적 상상이 가능한 표현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묻는 자소서 항목에서 회사의 유명한 사업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지 남들과 덜 유명한 사업을 언급하면 좋을지 입장에서 그래요. 일단 일단 뭐 저는 굉장히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사팀은 뭐 회사가 돌아가는 걸 쥐뿔 모른다. 근데 얘네들이 사람을 뽑고 앉아있으니 황당할 따름이죠. 근데 뭐 이건 재밌는 얘기고. 근데 얘네들한테 뭐 진짜 뭐 엄청나게 어려운 막 와가지고 뭐 얘네들도 모르는 뭐 사업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아느냐? 얘네들은 현업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고 그냥 와가지고 사람만 채용하고 와서 인사평가하고 있고 약간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조차도 이런 아무것도 모를 얘네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걸 좀 알만한 걸 얘기하는 게 사실 좋겠죠. 정말 현업에 있는 애들조차도 모르는 정말 조용한 사업을 얘기한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한 걸 얘기하는 게 좀 납득 가능하다. 왜냐, 인사팀은 사실은 오면 인사팀이 사실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쁘고 얘네들이 뭐 회사가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인사팀이 가장 많은 야근을 하는 팀 중 하나예요. 근데 얘네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 대충대충 이제 들으면서 현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걸 쓰는 거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걸 쓰는 것이 무조건 좋다. 예. 무조건 좋다. 그리고 공통적인 걸 갖다가 얘기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가 뭐 전기차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테슬라도 전기차를 가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는 뭔 전기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봐야겠죠. 그런 특성들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조차 안 하고 그냥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간다. 그래서 난 지원한다고 얘기하면은 납득이 안 되겠죠. 왜냐? 이제 인사팀이 아무리 바보여도 얘네들조차도 이게 우리만의 특징이 아닌 걸 알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묻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어보면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고요. 이거는 첫째는 내 선배들이 일단 내 선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정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뭐 솔직히 완전 A급 학교가 아니잖아요. 경북대가 지금 완전 A급으로 지금 점수적으로 인정을 받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욕심을 내서 소수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소수에 맞게끔 행동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는 이런 식으로 뭐 와서 막 카더라 통신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러면 소수에 맞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얘기한 방식으로 자소서의 거의 끝판왕급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자소서 이 정도로 써서 상을 뭐 내가 상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썼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정도까지 내가 학점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렸다. 근데 내가 자소서를 썼다. 저걸 썼다. 라고 하는데 대기업에서 이제 뭐 한 30개월 썼는데 뭐 한 개 합격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뭘 더 올릴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뭘 더 올릴 수 있냐고 하면은 자소서 점수를 좀 더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느냐. 막 이런 걸 객관적으로 좀 메타 인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자소서를 한 대기업을 57개 썼어요. 거기서 몇 개를 합격했냐? 5개를 합격했어요. 서류만. 서류를 5개. 그러니까 10%좀 안, 10%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면접을 갖다 이제 인적성을 볼 거 아니에요? 인적성에서 이제 3개를 합격했어요. 여기서 3개를 다 이제 최종 면접을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쇼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모든 뭐 지금 내 상황에서 항상 남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그 한 번 올 기회가 왔다고 했을 때, 한 번 왔다고 했을 때 그걸 무조건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취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자소서 쓴다고 했을 때 자소서 쓰면서 일단 기다려보고 자소서 합격했을 때 그때 뭐 인적성 공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인적성을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소서를 미친 듯이 쓰고 있어야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적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면접을 갖다 틈틈이 준비를 계속하면서 준비가 돼 있어야 한 번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정말로 말씀드리면은 대기업에 합격하는 사람 중에서 서류 갖다가 뭐 20개씩 합격한다 이런 사람 정말 수수겠죠. 정말 면접을 갖다가 기회가 주어지는 게 한 3개, 뭐 4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세네 개에서 쇼부를 봤을 때 거기서 합격했을 때 그 결과가 달콤한 거지 이게 왔을 때 10개 깔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뭐 선택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넣고 봤을 때 누구나 이제 공평하지 않다는 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쓰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떨어지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게 해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경영학과 제조산업, 스탬프나 영업 직무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자소서 소재를 선정할 때 해당 산업 관련 경험을 풀어내는데 더 나을지도 전혀 상관없는 산업이 있더라도 직무 산업 경험으로 풀어나지 강사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일단은 당연히 산업과 관련돼 있는 소재를 하면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굉장히 소수인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내가 지원하는 이 특정 내가 반도체를 갖다 내가 삼성전자를 갖다 뭐 지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에 있는 그런 반도체에 있는 걸 갖다 인턴 경험을 한다? 아니면 문과로서 이걸 갖다 경험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다. 그러면은 뭘 토대로 얘기하느냐?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팀플, 아르바이트, 아니면 좀 특별한 경험들, 약간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더 그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키워드를 갖다가 그 교집합을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게 딱 그 산업에 있는 것 갖다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경험했으면 훨씬 좋죠. 없다고 해서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했다고 하면은 아 나한테 기회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살리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고. 자, 중고 신입에 불리는 직무 경험이 풍부한 경쟁자가 많은 상황에서 생신임을 할 수 있는 강점이나 메리트. 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그룹사 전체로 봤을 때 중고 신입이 몇 명 들어오느냐? 어? 물어보느냐? 뭐 전에 있었던 뭐 직장이나 뭐 와서 다른 걸 갖다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몇 프로 들어오냐? 모으면은 진짜 10%도 안 돼요. 진짜로. 정말 10%도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고 신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냐면은
이게 일단 면접을 보다 보면은 중고 신입은 할 말이 많으니까 이제 면접 보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와, 진짜, 와, 딸린다. 진짜 내가 밀렸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기억에 뇌리에 많이 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고 신입을 많이 뽑느냐고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 안 뽑느냐 물으면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왜 기업이 신입을 뽑느냐 굳이 를 생각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왜 뽑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왜 뽑을 것 같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공채 문화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일본에서 왔어요. 이게 한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공채 문화 일본에서 왔는데 이게 한국이나 뭐 일본이 한국은 이제 일본보다 훨씬 덜한 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직이 그렇게 진짜 자유롭지 않은 거, 진짜 자유롭지 않은 편이고 한 사람이 그 특정 기업을 갖다 몇십 년 다니고 퇴직할 때까지 다니고 굉장히 흔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요즘은 그래도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많이 한 기업에 있다고 보면은 그냥 신입 vs 이제 뭐 경력이라고 보면은 저는 무조건 신입을 선호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경력이 이제 뭐 능력이 딸려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일단 기업 문화라는 게 있어요. 기업 문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뭐 우리가 뭐 뭐지?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서 일단 2년 뭐 몇 년 이렇게 있다 온 거잖아요. 1년이나 2년을 있다 온 건데 근데 생 신입에서 여기서 시작했다 오는 얘네들은 이 신입들은 한마디로 이제 표 먼저는 백색의 어떤 A4 용지에 가까운 거. 여기서 기업이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려질 수가 있는 거.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의 용이에요. 진짜 이용해 먹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 여기 삼성 라인다. 삼성이라는 종교를 갖다가 머릿속에 이제 기입을 완전 넣어버렸을 때 얘네들은 나중에 사측이 돼가지고 별 비인간적인 걸 시켜도 얘네들 할 용의가 있어. 근데 이제 중간에서 온 경력직들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미 딴 데에서 있다 왔으니까 머리가 이미 컸어요. 그리고 같은 기업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약간 뭐 그렇잖아요. 막 뭐 스포츠를 얘기하면 뭐 축구 같은 경우에 다른 축구 팀에 있어서 뭐 약간 지금 조직력의 어떤 팀에 있는데 갑자기 이적생 오면은 적응하지 못하고 뭐 엄청 유명한 선수인데도 뭐 나가고 뭐 약간 이런 것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느냐.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그냥 경력이 있다는 거지. 근데 반대는 치명적인 단점이 뭐느냐? 얘는 또 그만둘 수 있다. 근데 MZ세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는 것이 걱정인 기업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미 한 번 그만둔 애를 굳이 구태여 대단한 경력도 아닌 그것 때문에 얘를 뽑느냐? 안 뽑는다는 거예요. 안 뽑는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걸 뭐 좀 근데 뭐 필요한 특수한 뭐 그런 거다. 뭐 경력이 있는데 뭐 근데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로 이제 뭐 좀 뭐 그만두게 됐다. 그리고 얘가 좀 진짜 그만큼 매력적이다. 라고 하면은 또 뽑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구 신입 vs 그냥 신입이다? 이거는 사실 대부분 다 이제 취업 준비생들 착각에 불과합니다. 중구 신입이 그렇게 매력 있느냐? 매력 없습니다. 자, 인턴 대신해서 농산물 유통 판매 사업자를 내서 1년간 진행했고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 기업 자소서 쓸 때 인턴 경우 휴학 1년 동안 유통 사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유통 사업을 하는 것이 될지. 그냥 이거는 뭐 up to you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쓰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쓰는 거고 내가 풀어낼 자신이 있다고 하면 풀어내는 거지. 사실 농수산물 유통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뭘 했느냐인데 좀 사업이라는 거는 뭐 사업이라는 게 사실 장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A부터 Z까지 내가 다 고민해서 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인턴이랑 비교도 안 되는 어? 경험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대단히 많습니다. 반대로 단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면 얘는 사업 자금 또 벌어서 또 나간다.
라고 하는 사업한 애가 지금 와가지고 직장 생활 만족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소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사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거는 개인의 몫인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그만큼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기업한테는 비용이다. 비용을 발생시키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포장하면은 이익이 되지만 잘못 포장하면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5개월 인턴을 했습니다. 인턴 종료 시 제가 했던 조사 발표 정리해서 평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범인장님이 사인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를 지원 시 포트폴리오 첨부해도 괜찮을까요? 강사님 여쭤봤을 때 혹시 모를 문제 야기할 수 있어서 지원하라고 말씀을 여쭤봅니다. 이해를 못한데 인턴 종료 시 제가 했던 조사 발표를 정리해서 평가 의견을 부탁드리고 법인장 사인을 받은 것이 있다. 아, 그러면 이게 뭘 발표를 해가지고 사인을 받은 거고, 이를 지원 시에 포트폴리오 첨부해도 괜찮냐? 뭐 해도 되죠? 되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공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이제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연구직에 있는 R&D 약간 이런 거에서 진짜 논문을 갖다가 뭐 첨부한다 약간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아니면 예술 쪽에 있는 거 뭐 내가 그림을 갖다가 약간 포트폴리오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여기서 내가 발표를 하고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변화를 갖다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발표했다는 그 느낌보다는 그 내용을 갖다 내가 어떻게 자소서적으로 쓰느냐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강사를 했을 때 뭐 문제 야기할 수 있냐? 뭐 잘 발표했으면은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이제 뭐 당연히 그걸 첨부를 했을 때는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걸 얘기했다고 하면 맞는 얘기인데 특별히 뭐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 부품 완성차 기술 B2B 해외 영업 지속적인 기반대 수출 과학적인 기반이다 수출 통역사 일단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경험, 약간 제가 느낄 때 되게 전형적인 인문대생이 약간 돌아버리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문계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약간 어학, 학력, 학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사실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을 약간 병들게 하는 거고 약간 항상 이공계에 비해서 약간 뭐랄까 뭐 약간 결여를 느낍니다. 지식에 대한 결여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 정도 경험을 했고 교환 학생을 했고 대외 활동을 했고 영어 강사했다. 이거는 정말로 이 정도 이상으로 뭐지 충실히 아주 열심히 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당 산업군에서 이제 뭐 모빌리티 교육을 갖다 이수하면서 역량을 키우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듣는지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인문계로서 약간 이공계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항상 약간 내 자신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걸 그러니까 모빌리티 기업이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뭐 KG, 뭐 모빌리티 약간 자동차 회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해외 영어를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정말 뭐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고 쇼부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못 붙는다고 하면은 약간 그렇게까지 딥하게 들어가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문계 특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이걸 있을 때 뭐 근본적인 거 갖다가 내가 그 극복할 수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 학점, 나이 약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젊을 때 그리고 가장 이제 잘 팔릴 때 내가 쇼부를 보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미친 듯이 뭐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오버스펙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있다고 달라진다고 했으면은 좋겠죠. 하지만 인문계 입장에서는 좀 알아두어야 될 게 사실은 진짜 해외 영업에 있고 그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인문학적인 어떤 성향, 예를 들어서 진짜 협상력, 조율력, 약간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 있다고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흔치는 않고 그리고 진짜 뭐 영어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뽑았다고 했을 때 진짜 영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진짜 기본에 충실한 걸 갖다가 파고들면서 자우서적으로 녹여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되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자동차를 원해서 내가 자동차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이제 많은 기회를 시간을 갖다 낭비하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가 너무 소모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중심을 어필할지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이런 걸 하면 되고 이 경험이면 충분하다. 뭐 진짜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경험을 갖다가 더 추구하는 그런 이제 한 걸 말고 좀 더 자소서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면서 좀 더 이제 기회가 한 번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인적성을 공부하고 면접을 준비해라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종합성서 약간 해외 영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제 분야다 보니까. 해외 영업을 우선으로 희망한다. 기업 보조, 국제 교류, 교환 학생, 글로벌 경험을 어필하는 게 있는데 면접을 가보니 다른 지원들이 인턴 경험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코딩 수출 해외 인턴 고려하고 있는데 국제 물류 쪽 회사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 직무에서 큰 어필이 되는. 아니 이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력이 있는 사람이 30%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포워딩 해외 영업 이거 하면은 이게 1년이지 않습니까? 1년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이 늙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어리다. 근데 이제 나이가 굉장히 젊다. 이게 뭐 나이가 25살인데 뭐 26살에 쇼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27살이다. 뭐 28살이다. 뭐 29살이다. 뭐 이 정도 이제 20대 후반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엄연히 얘기해서 이제 경력에 대한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이정 뭐 약간 강박이 너무 이걸 하는데 글로벌 경험에 대한 어필이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한두 번 만나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달라지냐? 물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글로벌 그 뭐지 표닝 할 수 있는 그런 걸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 찾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외국에 갔다고 했을 때 외국에서 영어를 진짜 많이 사용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포워딩 기업 같은 경우는 주 고객사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 기업이에요. 한국인 기업이어서 담당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막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더 이제 그냥 한국에서 진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는 걸 찾던가 아니면 이제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할 것처럼 이제 너무 경험에 대해서 이걸 하지 말고 일단 써보면서 너무 떨어진다. 근데 내가 떨어진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스스로 뭐 자어서도 아니고 진짜 경력 때문인 것 같다. 물론 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경력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게 뭐 너무 시간을 버리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요. 예. 자, 뭐 해외 영어 토익이 900이고 IH고 정량적 스펙이 충분하다고 느껴서 강의 말씀해 주신 경력치 스펙이나 자소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해외영어 오픽을 죽어도 AI를 들으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서 해외 영업은 뭐지 영어 하나만 할 거면은 영어를 미친 듯이 잘해야 돼요. 미친 듯이 그냥 진짜 잘해야 돼요. 영어 하나만 할 거면
그러면은 영어, 그러니까 어학을 그러면 아니면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어학을 하나 더 해야 돼요. 약간 중국어 정도. 근데 뭐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좀 뭐 라떼라는 얘기는 좀 싫지만 라떼에 비해서는 어학에 대한 그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I의 발전으로 그걸 갖다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좀 더 이제 다양한 인성적인 걸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영어는 매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매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피킹을 매우 잘해야 됩니다. 스피킹을 무조건 올려라라고